금융권을 사칭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가 도무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끊이지 않는 건 범죄 수법이 진화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핵심 정보들을 수집해서 맞춤형으로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차단이 완벽하게 되지가 않고요. 피해자 이름과 계좌번호 등 개인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관 정유입니다. 사이버 경찰청에 수사에서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이스피싱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이런 피싱 범죄를 수천 번, 수백 번 반복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문자 내용만으로는 아무도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핸드폰 쓰기가 정말 겁나는 세상입니다. 전화 한 번 잘못 받으면 통장이 다 털려버리고 모바일 청첩장 이것도 잘못 열면은 사기의 먹잇감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 조심하고 또 가려낼 수 있을까요? 그 자세한 이야기 이슈 더 이슈에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남들 안 하는 속 깊은 이야기를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더 이슈 박찬입니다. 보이스피싱.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한때 많이 당했는데 의외로 요즘에는 20, 30대 젊은이들도 지금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수법도 하루가 다르게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과 유지은 팀장 그리고 정보통신 미디어 전문 또 형사 전문 김민영 변호사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보이스피싱을 노인도 아니고 20, 30대들이 당한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보통 20, 30대는 그 스마트폰에 익숙하고 정보 활용이 능숙하다. 그리고 네. 판단력이 빠르다라고 보통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실제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을 보면 연령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2022년 기준으로 보면 피해자 22,000명 중에 8,700명, 40%가 20, 30대입니다. 제일 많고 그리고 이제 40, 50대도 8,900명 똑같은 40%. 그래서 이제 연령대와 보이스피싱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고 직업군을 보더라도 교수, 교사, 법조인, 의사, 연구원, 심지어는 경찰 공무원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아니 듣고 보니까 공부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하는 분들이 걸려들었다. 아무리 전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보이스피싱 관련돼서는 저희 요즘은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사실 전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다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이스피싱 관련된 사건들을 맡다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20, 30대는 물론이고 40, 50대부터 시작해서 직장이나 연령층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골고루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 있지 않아요? 20, 30대는 많이 쓰다 보니까 많이 걸려들고 5, 60대는 신고를 안 해서 적게 집게 되고 이런 건 없을까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 게 특히 제가 이제 보이스피싱 사건을 맡아서 이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이제 피해 보상을 위해서 피해자들하고 연락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나쁜 사람 변호했다고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변호인의 입장에서 이제 저희가 피해 보상을 해드리기 위해서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공식적으로 받아서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30, 40대 특히 40대, 40, 50대 그리고 40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전화를 드리면 굉장히 반가워하세요. 반가워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집에 가족들이 있어서 지금 전화하기가 너무 어렵다. 꼭 다음에 언제 연락을 달라고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40, 50대 중장년층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피싱 금액이 좀 소액이다 보니까 또 그리고 아무래도 피싱 같은 거는 어차피 돈 못 돌려받는다고 하던데 이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주변의 가족들한테 오히려 알려질까 봐 그리고 주변에 알게 될까 봐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이게 사기인데 여러 가지가 있더군요, 보니까. 네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위원님? 기본적으로는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거 하나, 그리고 메신저 피싱, 네. 그리고 몸캠 피싱을 크게 들 수가 있습니다. 몸캠이요? 예. 하나씩 말씀을 네, 드리면 보이스는 쉽게 얘기해서 전화 통화가 꼭 들어갑니다. 네. 이제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수법이 있는데 대출 사기형이라는 게 하나 있고 기관 사칭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출 사기형은 저리로, 그러니까 싼 이자로 대출 바꿔주겠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고요. 기관 사칭형은 그 검사나 검찰 수사관, 금융감독원을 사칭해서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기관 사칭형이고요. 그게 두 가지가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네.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네.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네. 예, 그리고요. 메신저. 메신저 피싱은 가장 흔한 게 아빠 나 휴대폰 액정 깨졌어. 네, 그게 가장 대표적이고 요거는 전화 통화 없이 문자하고 이런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 카카오톡 같은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메신저 피싱이고요. 몸캠 피싱은 그 보통 이제 이성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제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해서 내가 그 누군데 그 무슨 뭐 이제 결국은 어떤 거를 요구를 하냐면은 그 피해자의 나체, 사진, 그 뭐 이런 주요 영상 이런 거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이거를 지인들에게 뿌리겠다. 가족이나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이제 가정을 둔 딸을 둔 아빠들한테는 딸에게 보내겠다. 뭐 당신 뭐 가족들한테 아니면은 저 친척들한테 아니면 직장 동료들한테 뿌리겠다고 실제로 뿌리기도 합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네. 미끼 문자라는 게 요즘 있잖아요. 네. 저희가 그 자료 화면을 좀 마련을 해봤어요. 보시면은 뭐 결제 사칭, 허위 계좌 발급, 청첩장, 택배 이거 보면 진짜 그럴 듯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보이스 피싱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미끼 문자입니다. 요거는 이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보이스 피싱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맞춤형으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이 미끼 문자를 보내면 자 이제 우리 결제 사칭한 거를 예를 들겠습니다. 결제 사칭이나 아니면 이렇게 계좌가 열렸다. 이거를 하면 이제 궁금하잖아요. 네. 그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전화를 걸면 결제가 된 거는 본인이 직접 취소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그 URL로 들어가서 직접 그 취소하세요라고 해가지고 들어가 보면 이제 사이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누르면 바로 악성 앱이 깔립니다. 예, 이제 악성 앱이 깔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잠깐 먼저 지금 악성 앱의 특징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악성 앱은 기본적으로 이 악성 앱이 깔린 휴대전화의 모든 권한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녹음도 할 수 있고 그 사용자의 위치도 알 수 있고 카메라도 켤 수 있고 연락처 문자 다 가져가고 카메라를 킬 수가 있어요. 카메라 켜서 봅니다. 네. 그리고 제일 위험한 게 이제 저희가 강수강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저희 용어니까 설명을 드리면 강제 수신, 강제 발신의 약자입니다. 이게 휴대전화 그 전화로 전화를 걸면 범죄 조직 콜센터에서 다 가로채서 받습니다. 전화를. 그러니까 경찰서로 전화를 건다고 번호를 눌러서 하면 경찰서로 가는 게 아니라 가로채서 범인들이 받습니다. 어디 경찰서 이영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버리고 또 재밌는 거는 그 친구들이 발신하는 그 번호는 다른 번호인데도 피해자의 전화 휴대전화에는 그 대표 번호 뭐 이제 금융감독원 1332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강제 수신, 강제 발신인데 이게 왜 위험하냐 하면 사람들이 보통 내가 확인을 한다고 복수로 확인을 하는데 그 유명한 그 우리 사자성어 있지 않습니까? 삼인성어라고. 네, 네. 예, 세 사람의 말이면 호랑이를 만들 수 있다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자기는 확인한다고 다 확인했는데 맞다. 그러면 이제 확신이 되는 거죠. 이제 의심이 확신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범인들의 말을 완전히 믿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옛날에 무슨 뭐 연변 목소리로 전화 받고 하던 시절이랑은 이게 차원이 다른데 저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저라도 지금 저거 보면은
누르든지 스치다가라도 닿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이제 메신저 피싱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목소리라든지 뭐 이런 인원이라든지 어느 정도 제약은 있었는데, 지금은 메신저로 이제 피싱을 하다 보니까 시간, 장소도 전혀 구애받지 않고, 사실은 메신저다 보니까 누구든지 사칭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수사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정보까지 결합이 되어 버리면은 이제 뭐 너무나도 친한 지인,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아는 가족을 사칭하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메신저 피싱의 그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메신저 피싱에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IT 같습니다. 강국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이런 악성 앱을 좀 이렇게 탐지한다든가 좀 블러킹한다든가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는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저희 수사관님께서 약간 그 URL 같은 것들이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는 것 자체를 조금 제한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아까 저희 휴식 시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저렇게 URL을 보냈을 때 저희가 그걸 클릭하고 뭐 클릭을 하지 않는 것 외에는 사실상 그걸 뭐 원천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어떻게 좀 전문가들 동원해서 탐지 네. 앱 같은 거라도 안 될까요? 저희가 이제 차단을 해도 새로운 방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차단이 완벽하게 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저 문자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무도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저 문자 내용만으로는 그 누구도 그 구별을 해낼 수가 없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 안심 문자라고 해가지고 네. 로고를 붙이고 확인된 발신 번호라고 해가지고 그 문구를 네, 붙여주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으며, 그게 없으면 그러면은 저 문자를 안 볼 것인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끼 문자라는 게 있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계셔도 조심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에서 이제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기까지의 특징점들이 몇 개가 있는데, 악성 앱이 설치되는 것, 그리고 악성 앱의 특징, 네. 마지막에 가서는 현금으로 돈을 전달하거나 계좌 이체를 하거나, 이 몇 가지 특징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숙지하고 있으면 자기가 이거 내가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인식만 있으면 피할 수가 있는 거죠. 한 발짝만 떨어져서 생각을 하면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는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보통 피해를 당하시고 나면은 인식하고 나면은 내가 왜 그랬지?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자책을 하세요. 피해자분들이 내가 바보 같아서 이렇게 당했다. 근데 옆 사람한테 한 번만 물어봤어도 안 당하는 건데, 그게 또 굉장히 판단이 흐려질 때가 있죠, 살다 보면.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조인도 당하고 경찰관도 당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모자라서 당한 거냐, 판단력이 부족해서 당한 거냐? 그게 아니고 그만큼 시나리오가 탄탄하고 최첨단 통신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성 앱의 특징을 꼭 알아야 되고, 범행 시나리오의 주요한 부분을 알아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보도 자료를 낼 때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십시오, 전파해 주십시오, 계속 부탁드리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이걸 알아야만 예방이 됩니다. 내 사례에 대입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채야 되는데, 모르면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프로를 온 국민이 보기를 기대하면서 그러면은 경찰청에서 실제 상황을 재현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있답니다. 함께 먼저 보실까요? 제가 이제 보안 프로그램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요. 그 해당 사건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사건 진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나옵니다. 링크나 앱을 눌러 설치하는 순간 당신의 휴대폰은 그들의 소나기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악성 앱은 보안 프로그램도 수사기관 사이트도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개발된 치밀한 해킹 프로그램이죠. 앱을 설치하면 당신의 휴대폰에 있는 정보가 전부 그들에게 넘어가고, 당신이 받고 거는 모든 전화가 그들에 의해 통제됩니다. 심지어는 카메라와 녹음 기능까지도 제어되면서 범죄 조직의 눈과 귀가 될 수 있죠. 따라서 당신과 전화하는 그들이 곧 검찰이자 경찰, 금융감독원, 은행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어느 국가기관, 금융기관도 개인에게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저희가 정말 어렵게 최근에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를 정말 당할 뻔했던 아주 바로 앞에까지 갔던 분 한번 섭외를 했습니다. 어렵게 모셨는데요.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에 사는 작년에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던 사람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은행에서 이 5천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작년 22년 3월경에 검사를 사칭한 사람이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 명의로 통장이 불법 개설되었고 대포 통장으로 활용돼서 불법 대출이 있었다. 그래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전화가 왔었고 그 이후에 뭐 카카오톡으로 검사 신분증이라든지 저의 뭐 주거래 은행 내역, 그다음에 지금 뭐 대포 통장을 활용한 통장 사본 등등등 뭐 이렇게 다 카톡으로 보내줘가지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저의 신용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온전히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고 하면서 대출을 받게끔 유도를 했고요. 그러면 이게 진짜로 찾아지는지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까운 주거래 은행 가서 그 자리에 누구누구 어떤 직원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갔는데 그 직원이 있어가지고 더 좀 믿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은행 직원이 진짜 직원인가요? 네, 가니까는 그 이름을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그 직원이 진짜 있었고요. 그 직원이 어떻게 있었는지까지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그래서 정말로 그 5천만 원을 찾아서 그거를 또 찾은 그 돈을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또 보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당했구나, 당하겠구나. 언제 알게 되셨어요? 일단 돈을 찾고 사무실 뭐 근처로 이제 오게 됐는데 사무실 근처 앞에 어떤 직원이 올 거다, 국세청 직원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떤 여자분이 오시더니 돈을 받으러 왔다, 요거 돈을 확인하러 왔다라고 해서 국세청 직원이라고 얘기했으니까는 뭐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서류 같은 거를 좀 확인을 했는데 국세청 신분증은 없었고요. 일단 국세청 직원이 모자를 좀 쓰고 와서 되게 의심을 많이 했고 그 공문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문서에 오타가 있고 일단 결정적으로는 직인이 잘못 찍힌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해서 이게 아니구나, 보이스피싱이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때. 그러면 이후에 조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요? 그래서 제가 이 여자분을 1층 저희 사무실에 있는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1층으로 좀 유인을 했고요. 그래서 돈을 안 주니까 다시 검사라는 분이 전화 와서 우리한테 협조 안 하면 이런 것들 다 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전화 왔고 그냥 검사한테 그럼 마음대로 하시라고 끊었고요. 그 여자분은 이제 일단 CCTV 다 아마 1층에 다 녹화가 돼 있던 거를 경찰에 그 사람이 가고 나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검사 공무원증에 수사 협조 의뢰 공문서 또 전문 용어까지 진짜 속겠네요. 속으니까 이렇게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맘 먹고 저렇게 마음의 빈틈을 노리니까 대책이 없는 건데. 네. 그래도 좀 어떻게 대표 번호로 한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게 대표 번호 아니고 보통은 검사실 번호, 그 금감원 담당자 번호가 따로 있는데. 뭐 대포 번호로만 오는 게 아니고요. 010 번호로도 많이 오고 사무실 번호로도 오고 합니다. 그 010 번호의 경우는 네. 아예 기지국 옆에 인터셉트를 해갖고 010으로 온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그게 이제 번호 변작 중계기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게 예전에는 국제전화 뭐 001, 002, 006 이런 걸로 오니까 이제 다 아시잖아요. 국제전화는 보이스피싱. 네, 그렇죠. 06 네. 뭐 이런 거. 그 다음이 이제 070. 070도 안 받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 귀찮은 전화 왔네. 그래서 딱 꺼버리지. 안 받으니까 이 친구들이 010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대포폰, 대포 유심을 잔뜩 구매를 해서 그 중계기에 이제 심박스라는 게 있거든요. 심박스라는 걸 활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휴대폰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유심을 딱 꼽으면은 그리고서 딱 설치를 해놓으면 해외에서 오는 발신번호 070이나 이런 게 그 중계기를 타고 넘어갈 때는 010으로 바뀝니다. 그 꼽혀 있는 유심의 전화번호로.
근데 그 대포 유심은 어떻게 확보해요? 대포 유심은 구매를 많이 많이 하죠. 유통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구글 같은 데서만 보면은 조금만 검색해도 유심, 대포계좌 이런 것들 매우 쉽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뭐 이렇게 보이스피싱 관련돼서 검거가 되면은 한 사람이 뭐 수백 개씩 유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면 경찰은 또 이걸 일일이 추적을 해야 되니까 수사에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뭐 최근에 제가 맡은 사건도 뭐 3명이 잡혔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심만 해도 수백 개에 이르러서 압수뿐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수백 개를 가지고 이런 데다 쓰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이게 또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그래야 사람들 마음에 와닿으니까. 네. 요즘에는 투자 손실 보상해 준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글쎄 잃은 돈을 보상받는 게 쉬울 리가 없고, 여기 보면 계좌, 신분증까지 보낸다. 이렇게 돼요? 이게 실제 사례인데요. 뭐 최근 코인이라든지 그리고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 재테크 사실 매우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투자 손실을 경험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코인, 주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걸 이용하는 피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뭐 증권 거래로 손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 손해 보상을 해주는 업체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어렵게 피해자인 당신을 찾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보상을 해줄 테니까 계좌번호와 신분증을 보내라 라고 해서 이게 보상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투자 손실을 본 경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속는 셈 치고 이렇게 해서 본인의 신분증하고 계좌번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1억 원이 본인 계좌로 입금이 돼요. 그럼 본인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뭐 말씀하셨지만 세상 어디에도 개인 투자 손실을 보상해 주거나 또는 뭐 환불해 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순간 솔깃해서 계좌번호하고 신분증을 보내는 순간 피싱범은 그 정보를 이용해서 그 피해자 명의로 사실은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대출을 실행해서 그 피해자 명의로 실행된 대출금 1억 원을 피해자한테 입금이 되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서 피해자한테는 그 1억 원을 우리가 말하는 계좌로 송금해라 라고 하고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정말로 비대면으로 뭐 계좌 개설도 충분히 가능하고 비대면으로 심지어 대출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의 신분증 뭐 그리고 계좌번호 같은 것들을 함부로 넘기는 것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겁니다. 근데 저도 어디 가서 뭐 특강 같은 거 하거나 하면 그냥 다반사로 그 계좌번호, 신분증 보내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게 마구 돌아다니면 대책 없이 열려 있는 거네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신분증과 계좌번호가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개인정보는 모든 범죄에서 단초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를 많이 알수록, 개인정보의 수준이 높을수록 범행이 점점 더 쉬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 보이스피싱 조직에도 개인정보팀이 따로 있습니다. 예. 개인정보팀이 따로 있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를 매입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타겟팅하기 좋은 정보는 비싼 값에 팔리고 아주 낮은 수준의 개인정보는 싼 값에 팔리고, 처음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맞춤형이 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네. 교수님이 약간 한 발짝 뒤에서 네. 그걸 보다 보니까 사실 이걸 그렇게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당하기도 하나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피해를 당한 사람들하고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면 그분들도 뭐 정말로 일반 상식을 가진 또는 보통 분들보다 훨씬 더 뭐 높은 학식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일단 미끼 문자 같은 거에 걸려들면, 그러니까 처음에 전화를 받아서 일단 이 사람한테 어떤 여지를 주면 이 상대방 피싱범들은 이런 전화를, 이런 피싱 범죄를 수천 번, 수백 번 반복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를 사실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사람을 흔드는 방법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다 뭐 보니까 납치당했다, 차 사고 났다, 무고 아프다, 뭐 얼마든지 사람 넉나가게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일이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런 일이 있다 보니, 그리고 전화를 못 끊게 하는 거죠. 전화를 끊으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뭐 일단은 미끼에 걸려든 순간부터는 전화를 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기술인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전화를 끊으면 우리 부인이 당장 위험에 처할 텐데 전화를 끊을 수가 없게 만들고 계속해서 전화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 허위의 웹사이트를 보여준다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믿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전화를 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 변호하다 보면 뭐 피해자도 돕지만 약간 범죄한 사람도 변호를 받으니까. 전 주로 사실은 이제 형사법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피고인들 변호를 만나면 하게 어떤 됩니다.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너무나도 뭐 전 변호하는 입장이다 보니 한켠으로는 너무나도 뭐 멀쩡하다고 말한 멀쩡한 젊은이들이 요즘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좀 좋은 차를 타고 싶어서 좋은 집을 사고 싶어서 이런 유혹 때문에 되게 쉽게 보이스피싱을 하면 되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더라라고 하고 특히나 뭐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전화를 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은 있잖아요. 그렇지만 메신저 피싱 같은 경우는 비대면이기 때문에 뭐 너무 쉽게 본인 사진을 다른 걸로 바꿔서 뭐 이렇게 문자만 보내면 되니까 사실 죄책감도 상대적으로 덜하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이 보이스피싱 혹은 유사한 사기 사건에 수거책이란 단어 나와요. 이거는 뭐예요? 뭐 수거책이라고 하는 건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굉장히 점조직화되어 있고 다양하게 역할 따라 많이 분화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수거책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그 피해자를 이제 직접 대면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오는 사람, 받아오는 사람을 일명 수거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 금융감독원 그리고 검찰청, 은행을 사칭한 피싱범들이 이제 그 현장에 돈을 이제 최종적으로 받아올 때 그 기관의 직원처럼 보이는 사람을 이제 내보내야지 피해자도 직원으로 믿고 돈을 전달해 줄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수거책들이 20, 30대 젊은 사람 그리고 뭐 좀 정장을 입고 생각보다 굉장히 말끔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알고 해요, 모르고 해요? 사실 제가 이제 그런 수거책으로 검거된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해보면 뭐 대부분들이 하는 말은 일단 모르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여기서 모른다고 말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보이스피싱 어떤 과정을 거친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발생된 돈이다라는 것까지는 모른다고 하지만 사실 그 사기는 이제 고의범이기 때문에 고의가 있어야 처벌을 받는 건 맞지만 그렇지만은 이렇게 몇 번 돈 전달을 하다 보면 이게 좀 당연히 이상하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게 상식이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쨌거나 뭐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에 사용될 돈을 받아오는 것도 일단 불법적인 일에 쓰이는 돈이라는 건 알고 있지 않았냐. 어쨌거나 이렇게 돈을 받아오는 일이 뭐 세금 탈루라든지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건 알고 있지 않았냐. 그렇다면은 뭐 확정적 고의까지는 아니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라고 봐서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이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이 수거책은 사실 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중에서도 사실은 거의 제일 말단에 있다고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 버는 돈도 그 피싱된 전체 돈에서 가져가는 뭐 지분은 좀 적다고 보이고 또 그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말단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뭐 범죄 그러니까 편취액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몇 건 정도 했는데 그런 피해자분들하고 조금 합의가 됐다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라고 하면 유리한 양형 조건이 돼서 초범인 경우는 제가 집행유예까지 나오는 것은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절대 벌금형은 선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1일 알바, 모수익 알바 이렇게 쳤었는데 채권 추심이라고 돼 있어서 하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전달만 하는 그거였어요. 제가 받은 돈을 또 다른 사람한테 건네서 다른 사람이 아마 환전을 하거나 입금하거나 약간 그런 식이었었던 것 같아요.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사기 미수로 잡혔을 때 경찰서에 갔을 때 진짜 너무 수치스럽고 절망스럽고 가족이 나한테 실망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 무지함과 안일함 때문에 생긴 피해자분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책스러워서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가 진짜 얼마나 위험한 범죄인지 지금에서야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내 일이 아니고 하니까 별 관심 없다가 저거 누가 속아 이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한 적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될 거는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순진한 잔챙이들만 이용당하고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은 못 잡는 것 같은데요, 들어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국내에서 잡히는 현금 수거책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일회용품이라고 소모품.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한 일회용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중요한 총책 그리고 콜센터 이런 건 거의 중국 등 해외에 있습니다. 못 잡아요? 잡기는 잡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국 공안이나 아니면은 필리핀 이제 법집행기관 이런 데 해서 잡긴 잡는데 쉽게 잡지를 못하는 거죠. 오래 걸리고 그리고 잡기가 아주 힘들고 저희가 경찰이 가서 잡는 게 아니라 공안이 잡아줘야 잡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쪽 유착도 있을 수 있고 뭐.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지만,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 부분 좀 조심스럽고 지금은 조직이 옛날 조폭처럼 두목이 있고 이렇게 한 개 조직이 아니고요. 조직이 다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떴다 방식으로 모이나요? 콜센터하고 총책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 덩어리가 많은데 그 대포 통장을 공급하는 조직, 대포폰, 대포 유심을 공급하는 조직, 그리고 개인 정보를 판매하는 조직, 현금 수거책을 관리하는 조직, 자금 세탁 조직 이런 게 지금 다 별도의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외주 협력 업체로. 그렇죠. 예. 그래서 한 조직을 쳐도 새로운 대체 조직이 제 거를 써주십시오 이번에는 해가지고 또 들어옵니다. 일망타진이 굉장히 어려워진 겁니다. 그리고 콜센터도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긴 뭐 그게 한 사무실의 건물에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만 있으면 서로 연락해서 인터넷으로 망을 붙이면 되니까는 네. 한도 끝도 없군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해외 직구 결제, 그다음에 재개발 조합 사무실, 이게 이제 신종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어떻게 혼내주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뭐 일단 해외 직구 같은 경우는 뭐 문자를 보내서 해외 직구에서 뭐 얼마가 당신의 계좌로 결제됐습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문자, 미끼 문자라고 하죠. 미끼 문자가 오게 되는데 사실 뭐 이렇게 그 해외 발송이라고 하면 아까 말한 것 같은 택배 문자 이런 것들은 사실 해외에서 발송된다는 게 사실 조금 의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외 발송 문자 같은 것은 일단 거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구 같은 경우는 그렇죠. 원래부터 해외에서 발송되어 오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해외 발송 직구라고 하면서 문자가 오게 되면은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직구를 워낙 많이 하니까 또 여러 사이트에서 직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자가 오면은 해외 발신이어도 일단 덜컹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어떤 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결제가 됐다고 하니까 일단 급하게 그 URL을 누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쁜 사람이 외국에서 사업체 명의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처랑 뭐 쭉 해서 그 올려놔요. 그럼 나는 그거 보고 거기에 제품을 사요. 그다음에 뭐 이 내 개인 정보 같은 거 공개되거든요. 그럼 이 나쁜 사람은 이 오픈마켓 결제가 되는 순간 나를 이미 엮어 넣은 거네요. 뭐 그다음부터 이런 거 쉽게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 판매자가 정말로 뭐 물건을 팔 생각이 아니라 그런 네. 식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할 생각이라면은 사실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말 그분을 판매자로 알고 우리 개인 정보를 준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걸 방지하는 건 쉽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도 가운데 끼는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쇼핑 사업자가 이런 걸 검증해주고 걸러주고 이제 해주는 역할이 앞으로 늘 것 같긴 한데 재개발 조합 사무실 이거는 또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관심사라서 걸려들겠네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로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벗어나기가 어렵다.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안인데 일단 피싱범이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조합 직원한테 KT 지점이다라고 사칭한 후에 뭐 지금 대형 화재가 나서 통신 상태가 너무 불량하니 지금 불러주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그 착신 전환을 해라. 조합의 번호를 착신 전환을 해서 사용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조합 직원은 이 피싱범의 말을 듣고 조합 전화번호를
그 착신 전환을 해놓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아파트 옵션비를 문의하기 위해서 이 피해자가 그 조합으로 전화를 하게 되고, 조합으로 전화를 하면 아까 그 피싱범이 말한 그 번호로 착신 전환이 되게 되는 거고, 자동으로. 그렇게 돼서 그 피싱범이 조합 직원인 것처럼 사칭을 해서 뭐 계좌번호를 불러주면서 여기로 옵션비를 보내라고 하면, 사실 이 전화를 건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믿고 거기에 송금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정말 제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조합 번호로 전화를 일단 했고, 그리고 그러니 조합 직원이 받았고, 조합 직원이 말해주는 계좌로 송금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피싱 시나리오가 워낙에 개인 핵심 정보들을 수집해서 그 일회성 그리고 맞춤형으로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저거 그러면은 재개발 조합 사무실 직원은 어떤 책임을 지게 돼요? 사실 저도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했는데, 저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사기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그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저 피싱범의 사기 범행의 공범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과실로 타인한테 뭐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것을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지는 모르겠으나, 형사상 조합원이 뭐 고의로 피싱범한테 협조를 해준 게 아니라면은 사기의 공범으로 처벌받기는 어렵죠. 저것도 저희가 보니까 중계기가 쓰였습니다. 번호 변작 중계기가 쓰였고, 그래서 저희가 보이스 피싱임을 인지를 한 겁니다. 경찰에서 인지를 해서 저 사건도 저희가 이제 조심을 해라, 신종 수법이다, 보도 자료를 저희가 배포를 했습니다. 저 재개발 조합은 알려질까봐 되게 신경 썼겠네요, 덮느라고. 그런데 사실 이 보이스 피싱은 그분들이라고 뭐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박한 아이템이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네요. 저렇게까지 하리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야, 그럼 과연 앞으로 비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대학 등록금이라든가, 네. 혹은 뭐 병원비, 뭐 응용 범위가 무궁무진하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 범인들은 시나리오가 막히면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교한 시나리오 하나, 그거를 떠받쳐줄 통신 기술 하나, 그리고 그거를 잘 실행해줄 우리 콜센터 상담원들을 잘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냥 예전에 그 특정 개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수준, 십몇 년 전에 나왔던 그런 특정 지역 사투리를 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은. 자, 그러면 점점 이제 그 울컥이 쌓이는데 좀 속 시원하게 어떻게 혼내줄 수 있습니까? 일단 뭐 혼내준다는 말은 그러니까 검거를 했을 네. 때 이후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일단 검거 단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검거 관련된 건 수사관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일단 검거가 되고 난 다음에는 사실 이제 그 똑같이 뭐 보이스피싱이라고 해가지고는 특별히 형법상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냥 형법상 기본 사기죄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사기죄라고 하더라도 그 일반적인 사기죄 보다 이 보이스피싱 범죄류의 사기죄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라든지 그리고 검찰 쪽에서 굉장히 나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류의 사기 범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검찰들도 구형을 굉장히 높게 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 법원에서도 뭐 편취액이라든지 개인이 얻은 이득액하고는 크게 관계없이 굉장히 높은 형을 선고하는 편인데, 예를 들면 뭐 일반 사기 같은 경우는 뭐 초범이면은 사실 벌금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초범이어도 사실상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있고, 그리고 또 보이스피싱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수록, 그리고 그 조직에서도 높은, 그러니까 윗선에 해당할수록 뭐 꼭 사기뿐만이 아니라 뭐 범죄 수익 은닉죄, 뭐 범죄단체 조직, 뭐 이런 류의 다른 법조들을 경합적으로 적용을 해서 뭐 5년,
10년, 12년 이렇게 형을 굉장히 세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벌을 줬다고 속 시원할 게 아니라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거 피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피해 보상 관련해서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피해를 당했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무조건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일단은 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그 피해자로 인정이 되어야지 적어도 뭐 보이스피싱범한테 민사 청구를 하든 보이스피싱범의 형사 재판에서 뭐 형사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 뭐 여러 형사 배상 명령을 신청하든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수사기관에서도 보이스피싱범들을 이렇게 그 검거하게 될 때 현장에 있는 이제 돈들을 압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적어도 이 현금이 범죄 수익금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특정이 되어야지 그 판사도 몰수 선고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몰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최근에 서울 송파 경찰서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검거하고 그 자리에서 1,537만 원을 압수를 했는데 그런데 이 현금이 일단은 범죄 피해금이라는 것에 대한 특정, 그러니까 이 현금에 대한 피해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서 피해자가 없다 보니 이 형사소송 과정에서 이렇게 압수된 현금에 대해서 몰수 선고가 내려져야 되는데 몰수 선고가 내려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판사도 이게 범죄 피해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되거나 소명이 되어야지 이걸 몰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피해자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건 다시 피고인한테 그러니까 피싱범한테 돌아가게 되거든요. 환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부가 될 뻔한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공판 검사가 이 사실을 알고 그 경찰에 보안 수사를 내려서 그 현금 수거책의 사진을 전국에 배포해서 그 보안 수사를 한 끝에 현금을 이렇게 빼앗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고 그 신고를 받아서 1,537만 원을 그 피해자한테 환수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초기에 수사에서 검거하는 단계가 좀 정교하고 촘촘할수록에 그나마 돌려받을 기회가 조금은 높아질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일단 자금 세탁이 한번 들어가면 더 이상은 기회는 없는 것이고 계좌 이체를 했을 때는 지급 정지를 최대한 빨리 해서 그 계좌에 돈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계좌에 한 30분 안에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30분 안에. 골든타임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 수거책이 돈을 가져갔다. 현금 수거책을 잡았으니까 현금이 확보가 된 거지. 거기서 벌써 이제 송금을 해버렸다. ATM기가 됐든 어디가 됐든 송금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스마트폰 침투해서 악성 앱 깔아가지고 은행 설정까지 다 바꾸고 하면 뭐 한도 걸어도 소용도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럼에도 이렇게 열심히들 뭐 찾고 사례 개발하고 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을. 그런데 자, 어렵게 나오셨으니까 보이스피싱 또 관련된 어떤 정보통신을 이용한 사기 정말 이 얘기는 꼭 남기고 싶다.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번 강조해드리지만 정말 예방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하다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그렇다면 사실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사실 변호사인 저조차도 가끔씩 피싱 문자를 보면 덜컹 놀랄 때가 있고 누구나 속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서 그 본인의 피해자로서의 권익을 꼭 주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신고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리 소액이라도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래야 나중에 총책을 잡았을 때 이 단서들을 가지고 한 번에 묶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사건을 묶고 그리고 추적도 할 수 있고 차단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고는 무조건 해주셔야 된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워낙 정교하다 보니까 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시고 그러려면은 저희 경찰청에서 공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 예방 동영상 2개를 만들었는데요. 각각 6분, 8분입니다. 기관사칭형 1개, 대출사기형 1개. 15분만 투자를 해주시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꼭 이 내용을 공유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들께서 보이스피싱의 위험성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나오셨으니까 이게 1000만 조회수가 나와서 모든 분들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결국 나날이 보이스피싱 혹은 관련 사기가 진화를 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이게 우리 마음의 빈틈을 누리고 있는 거죠. 돈의 유혹, 호기심, 걱정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바쁘고 정신이 없더라도 문자나 메시지 대하고 누를 때 한 번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오늘 배웠네요. 자,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과 유지훈 팀장님, 그리고 법무법인 Q1 김민영 변호사, 정말 긴 시간 고생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